안녕하십니까. 논설의 박용현입니다. 검찰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하다가 권력이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면 주인을 물어뜯습니다. 필요할 땐 인권 옹호 기관임을 강조하지만 또 필요할 땐 잔인한 수사로 천연덕스럽게 인권을 짓밟습니다. 정의 실현을 내세우면서 제 식구는 늘 예외로 합니다. 어떤 피고인에 대해선 중형을 선고받게 하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또 어떤 피고인에 대해선 자상하게 피고인의 이익을 살핍니다. 하지만 이제는 검찰을 정의할 하나의 단어를 얻었습니다. 윤석열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검찰의 존재 이유가 오로지 윤석열 개인에 대한 충성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검찰의 행태적 특성이 검찰총장 대통령을 거친 윤석열을 그대로 빼닮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통령 윤석열의 석방은 이 두 가지 측면을 응축해 보여준 장면입니다. 검찰은 조직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대통령 윤석열을 석방시켰습니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대통령 윤석열과 꼭 닮은 궤변과 이율 배반, 뻔뻔함을 보여줬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속기간 산정 과정이 복잡해서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림 1처럼 법에 정해진 구속기간은 체포된 날부터 따져 10일간입니다. 그 안에 기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체포한 뒤 구속하려면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3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림 2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구속기간 만료일은 3일 뒤로 미뤄지는 겁니다. 그림 3에서 보시듯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통령 윤석열 기소는 구속시간 만료 시점보다 넉넉하게 앞서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림 4를 보시죠. 문제의 서울형사합의25부 지귀현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날짜, 즉 3일로 계산하지 않고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시점부터 반환된 시점까지 시간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파란색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속기간 만료 시점이 딱 이만큼만 뒤로 미뤄집니다. 이렇게 되니 윤 대통령 기소 시점이 파란색 바깥으로 나갑니다. 즉 구속기간 만료된 뒤에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계산 방식을 날짜 단위로 다시 되돌리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지만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보죠. 사실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도 구속기간은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림 5를 보시죠. 하얀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포적부심이 이루어진 기간입니다. 체포적부심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 제도인데 윤 대통령은 이걸 꺼내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절차에 10시간가량이 소요됐습니다. 이 기간도 구속기간에서 빼야 합니다. 하얀색 부분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빨간색 선, 즉 윤 대통령 기소 시점은 그 하얀색 안에 들어갑니다. 구속 만료 전에 기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귀현 부장판사는 또 하나의 트릭을 씁니다.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구속기간에서 빼지 말아야 한다고 한 겁니다. 기존 법 해석과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이렇게 두 단계의 완전히 특이한 해석을 통해 윤 대통령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뒤에 이루어졌다는 기묘한 결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게 왜 잘못된 것인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선 구속기간 산정을 시간 단위로 하는 건 법에 배치됩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은 구속기간은 10일이라고 일 단위로 규정하고 체포기간은 48시간이라고 시간 단위로 규정합니다. 일과 시간을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 기간을 규정한 두 개의 별도 조항입니다. 영장 실질심사의 경우 법원에 심사를 위한 서류 증거물이 접수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된 날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체포 구속 적부심사의 경우 법원에 서류 증거물이 접수된 때부터 기각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날과 때를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에도 법에 규정된 날이 아닌 때 단위로 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 이는 현행법의 명시적 표현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앞서 보았듯 체포 적부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구속기간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느냐입니다. 이번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214조의 이 13항을 보면 체포 적부심사 기간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형사소송법 교과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부가 교과서와도 다른 매우 특이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와 지적한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습니다. 형사소송법 214조 2 제13항에 의하면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에 대하여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 2 제13항 후문이 체포적부심에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위 10시간 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214조 2 13항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재판부가 제시한 구속기간 계산 방식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수십 년간 일 단위로 처리해온 구속 실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원 결정대로면 그동안 구속됐던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억울한 피해자가 됩니다. 검찰 조직으로선 이번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함으로써 상급 법원에서 바로잡는 게 너무나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검찰 조직의 정당성과 위신보다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이익을 더 중시한 것입니다. 윤석열 본인도 검사 시절 늘상 적용하던 계산 방식을 자신의 사건에서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로지 윤석열을 위해 법도, 관행도, 형평성도 모두 부정하는 행태가 서로 똑같습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12일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검찰은 13일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또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일선 검찰청에는 날 단위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직 대통령 윤석열에게만 시간 단위를 적용해 주자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미 온갖 오욕을 감내하면서 김건희 씨 주가 조작 혐의를 덮어줬습니다. 윤석열 개인에게 조직을 헌납하는 검찰의 병증은 이번 특혜 석방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검찰의 눈에는 윤석열, 김건희라는 개인만 보이고 더 이상 법과 국민은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언행에서는 일관된 진실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말에 진심과 무게가 전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혼란시켜 순간을 모면하는 술수로만 여기는 듯합니다. 최근 사례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문제를 논의한 데 대해 대통령 윤석열은 지난해 11월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라고 태연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당시의 육성 통화에서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이어지는 답변에서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계속 인원이란 말을 썼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그것도 평생 검사를 한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거짓말과 앞뒤 안 맞는 말을 밥 먹듯 하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했던 수사를 믿어야 할지 의문입니다. 실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수사했던 사건들에 최근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등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반발하며 일제히 항소했습니다. 그런 검찰이 법원의 대통령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은 존중한다며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언제부터 법원을 이렇게 존중했는지 어리둥절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며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그러나 지난 2023년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은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느니 사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느니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에는 항고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에 망정이지 그런 제도가 있었다면 검찰은 당장 항고했을 것입니다. 이 대표에 대해선 무리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지 못했지만 다른 많은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재청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검찰이 법원을 존중하기는커녕 무시하기까지 하는 사례도 수두룩합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공개 결정에도 대법원까지 계속 항소, 상고를 거듭했고 대법원에서 2023년 4월 공개 판결이 나온 뒤에도 일부 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추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들이 재판장과 언성을 높이며 말싸움을 벌이는 풍경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의 법원 존중은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존중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윤석열 또 검찰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질 때만 존중한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검찰은 즉시항고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2차례 위헌 결정이 났다는 점도 즉시항고 포기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 또한 앞뒤 맞지 않는 언행입니다. 항고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의 재판단을 구하는 것인데 보통 항고와 즉시 항고가 있습니다. 즉시 항고는 보통 항고와 달리 상급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원래 법원의 결정을 정지시키는 효력까지 갖습니다. 즉 피고인을 풀어주라는 법원 결정을 검찰이 즉시 항고함으로써 단기간이나마 무력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헌재는 법원의 보석 허가에 대한 즉시 항고와 구속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각각 1993년과 2012년 일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2012년 헌재 위헌 결정 사례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구속된 기혁 씨가 모친상을 당하자 법원이 이틀간 장례에 참여하도록 잠시 풀어주는 결정, 즉 구속집행 정지를 내렸는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기혁 씨는 풀려나지 못해 어머니 장례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의 즉시 항고 권한으로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상급법원이 이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헌재에 제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의 즉시 항고는 피고인의 도주, 증거인멸, 재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의 대변자이자 수사, 소추, 형벌 집행의 담당자인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합리성이 있으므로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구속집행 정지가 중병이나 출산, 가족의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구속집행 정지 사유들은 한시적인 경우가 많아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피고인에게 집행정지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즉시 항고는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 된다. 이런 점에서 영장주의의 본질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즉시 항고 제도는 판사가 자의적으로 피고인을 풀어주는 경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의미를 갖습니다. 반면 기혁 씨 경우처럼 검사가 피고인을 괴롭힐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일시적인 구속집행 정지에서 즉시 항고를 인정하는 것은 따라서 위헌이라는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 구속 취소는 보석과도 다릅니다. 보석은 주거지 제한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피고인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반면 구속 취소는 완전히 석방되는 것이죠. 위헌 결정의 취지가 구속 취소에도 그대로 적용될까요? 헌재는 당시 구속 집행 정지는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뿐 구속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구속 취소와 다르다고 짚었습니다. 실제로 3년 뒤인 2015년 국회에서는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와 마찬가지로 즉시 항고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주현 법무부 차관, 지금의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반대했습니다. 앞서 본 헌재의 지적과 같은 맥락입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사유가 한시적인 것들이 대부분인데 구속 취소는 전국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보석처럼 재판 출석을 보장하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며 구속 취소는 보석, 구속 집행정지와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남았습니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가 위헌인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언젠가 헌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엄연히 유지되고 있는 검찰의 권한입니다. 2023년 9월 울산지법이 공동 공갈 혐의로 함께 구속된 피고인 2명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울산지검은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상급법원에서 한 명에 대해선 인용, 다른 한 명에 대해선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즉 한 명은 다시 재구속된 것입니다. 이 밖에도 2사례가 더 있습니다.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도 즉시 항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유독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해선 이 권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위헌 가능성을 지레짐작해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검찰은 위헌 가능성이 전혀 없는 보통 항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앞선 결정에서 보통 항고는 위헌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법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평생 모르고 살아도 됐을 형사소송법 귀퉁이에 적힌 내용까지 뉴스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대통령 윤석열의 법기술 공세 앞에서 손에 쥔 무기도 놓아버리고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형국입니다. 이야말로 검찰이 대통령 윤석열을 위해 구사하는 또 다른 차원의 법기술이 아닐까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는 막아나서면서 특별수사본부에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 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본 재판도 담당하는데 어떻게 공소유지를 잘할 수 있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뒤 맞지 않는 윤석열식 궤변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김건희 씨를 황제조사하고 무혐의 처분했다가 탄핵 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검사는 헌재 탄핵 심판에서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13일 헌재가 이들의 탄핵을 기각했지만 헌재는 이들의 잘못도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씨를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한 수사를 하였거나 수사를 지휘 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고, 수사 발표와 국회 발언을 통해 김건희 씨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만 강조하며 마치 수사를 제대로 한 것처럼 국민을 혼동시키는 발언을 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도 국민 앞에 한마디 사과도 없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를 나락으로 몰아넣고도 아무런 사죄도 하지 않는 대통령 윤석열과 판박이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검찰청장에 해당하는 직책을 공화국의 검사라고 부릅니다. 구체제에서 왕의 대리인으로 불렸던 직책에서 검찰이 유래했는데 대혁명을 거치며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역할로 바뀐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검찰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역행해 한 개인의 검찰이 돼버렸습니다. 윤석열의 검찰입니다. 아예 윤석열이 검찰 그 자체가 됐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개인을 위해 쓰는 권력자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의 공직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적입니다. 윤석열이 그 길을 걷다 파면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도 그 길을 함께 걸어 파멸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말로까지도 한 몸인 윤석열 검찰 동일체입니다.